두 번째로 별과 태양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선의 위치나 개수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별에서 방출된 연속 스펙트럼이 별의 대기나 저온의 성운을 통과하면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바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별빛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을 특정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해당 별의 각종 대기 성분,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을 파악하면 되고 원소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원소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개수나 간격 등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흡수선의 선폭도 봐주셔야 합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별과 우주 등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위에 수많은 흡수선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속 사이에 검정색 선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흡수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독일의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라운호퍼선이라는 게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프라운호퍼선, 즉 이 검정색 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의 비교는 이 결과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면 해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출제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로 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에는 보시다시피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과 같은 위치의 흡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별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스펙트럼에는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과 일치하지 않는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소에도 없고 헬륨에도 없지만 별에만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별의 대기에는 수소, 산소 외에도 다른 기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로 태양과 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백열등에서는 보다시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체 방정관은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등등등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소마다 방출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출선을 보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이것들과 비교를 해볼 건데 태양은 보다시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흡수선의 위치가 보면 수소, 헬륨, 나트륨과는 동일한데 나머지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나트륨과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태양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인 네온과 칼슘은 태양을 구성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별 A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처럼 흡수 스펙트럼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랑 칼슘의 방출선 위치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별 A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인 헬륨, 네온, 나트륨은 별 A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들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원소의 방출선을 모두 포함해야 해당 원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출선 중에서 일부만 포함한다라고 하면 해당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선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를 전부 포함해야 수소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4개 중에 2개만 포함하거나 3개만 포함하거나 하면 수소가 없다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선 4개가 모두 있어야 수소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론은 약 138억 년 전에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폭발을 바로 빅뱅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하고 이후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냉각이 돼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는 우주론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현재도 우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팽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소는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이고 여기에 은하가 있고 여기에 은하가 있는데 얘가 속도가 v면 얘가 속도가 2v고 가운데 낑겨 있는 애는 속도가 1.5v고 이런 식으로 우리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게 허블이 관측한 내용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립 과정은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주 배경 복사인 약 2.7 켈빈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들이 바로 전자기파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관측 증거로는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입니다. 물질의 생성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이후 물질과 원소가 생성이 되었고 이로부터 지구와 생명체에 포함된 우주의 모든 물질이 빅뱅으로부터 탄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요즘은 더 인정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론도 있었구나. 하지만 요즘은 빅뱅 우주론이 대세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고 빅뱅은 가모프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은 전체적인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만 커졌으니까 더 물질들이 띄엄띄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우주의 크기가 모두 팽창한다는 점인데 차이점으로는 호일은 질량 증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는 질량 그대로, 그리고 밀도는 일정, 그리고 밀도는 부피가 커지지만 질량이 일정해서 밀도 감소, 그리고 온도는 일정, 그리고 온도는 점점 감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전반적으로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이 영원히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주론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돼서 우주가 팽창해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를 하지만 대신에 질량은 일정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가 되는데 질량은 빅뱅이 일어날 때 그대로였고 부피는 점점 증가하니까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만 일정하고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정상 우주론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